네, 한국화법학회 학술대회장 밖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화법학회 마지막 발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밖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학술대회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법학회 발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밖에 계신 교수님들 안으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장해 주시면 마지막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학술대회 마지막 발표로 춘천교육대학교 박성석 교수님께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의한 말하기 수행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한 평가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32분이므로 발표 시간 30분 해서 4시 2분까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소개받은 춘천교육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성석입니다. 사전에 예고드렸던 제목보다 지금 확정된 제목이 굉장히 길어져 있고요. 예, 좀 많이 구체적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깜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거시적으로 의사소통 전반이나 국어 의사소통 전반을 아우르는 논의를 감당하기가 힘에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맥락을 최대한 좁히고 구체화한 결과로 지금과 같은 제목이 나왔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의한 말하기 수행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공정한 평가의 가능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문제의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기 말하기 영역에서는 학습자 평가 방법으로 수행평가를 권장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도 명시적으로 이 수행평가를 개정 시기마다 지금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화법평가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지필평가가 아닌 수행평가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 말하기 수행평가에 드는 노력과 비용이 상당하다라는 점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짤막하게 발표를 시켜도 3분 말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학급에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의 3분씩 말하기를 시켜도 가장 최소한으로 시간을 산정해도 60분의 시간이 듭니다. 그것을 또 교사가 다 일일이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말하기 수행 평가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어떠한 교사든 이거
좀 부담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아마도 이 말하기 수행평가로 평가라면 이 지필평가, 특히 선다형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와 비교했을 때 이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증거를 대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의 교사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 상황에서 교사가 온전히 다 평가를 하지 않고 수행하는 주체 본인, 학생 본인이 자신을 평가하고 또 동료들이 평가하는 것 역시나 교육과정에서부터 강조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교사가 평가했을 때보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와 관련해서 갖게 된 문제의식, 연구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말하기 수행평가를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로 시행했을 때 그러한 평가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의한 말하기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공정한 말하기 평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이 관찰 평가에 개입할 수 있는 주관적 요소들이 최대한 통제된 공정한 평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말하기 수행 평가에서는 이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오래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말하기 이 수행 평가에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사용하면 말하기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주장하는 논의도 있었고요. 또 교수자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교수자가 타당도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교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교수자가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용 타당도,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어떤 타당도만큼이나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안면 타당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말하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일반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동료들이 이 평가한 결과도 중요하게 이렇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교수자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제가 더 흥미로웠던 논의는 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가 학생의 성찰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참여했던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의 동기를 지니게 됐다는 점 등이 논의되거나 입증되어 왔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하기 수행평가에서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연구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나 초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합법교육 맥락에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간 이 초중등 학습자 대상의 합법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던 이 말하기 평가 연구들은 주로 평가 요소나 채점 기준을 구안하는 연구들, 오늘 발표해 주신 조재윤 선생님께서 많이 연구를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최영인의 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시고요. 혹은 또 많이 최근에 이루어져 왔던 것이 이 말하기 수행 평가를 교사와 같은 전문가가 평가했을 때 총체적 채점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와 분석적 채점 방식으로 평가했을 때 그 둘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자기평가나 동료평가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고요. 물론 신뢰도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지금 열거해드린 중에도 있었습니다. 뭐 주로 평가자 간 일치도 개념의 신뢰도를 확인을 해왔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에 관한 연구가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초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말고요, 대학생의 프레젠테이션이나 대중적 말하기에 대한 평가 연구로 범위를 넓혀보면 조금 더 이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그동안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연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종의 공인타당도 점검 방식으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와 교사평가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좀 설명을 더 부연을 드리자면 공인타당도라 함은 새롭게 어떤 평가 도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기존에 이미 공인받은 유명한 어떤 평가 도구의 결과와 상관성이 높은지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평가 도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는 새롭게 검증돼야 되는 평가 방식인 것이고, 교사 평가는 안정되고 정확하고 믿을 만한 평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런 연구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의문이 들었냐면, 교사 평가가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보다 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이 입증된 적이 없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도 연구 방법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식이 타당성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국내외에서 말하기 수행평가에 대해 다국면 라시모형을 적용해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려는 연구들이 적지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외 연구로는 아리아도우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도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져왔던 여러 주제들이 이분이 먼저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다른 연구 때문에 찾다가 이분을 봤는데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인데요. 하여튼 이분이 과학을 전공한 대학생 39명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채점자 문항, 채점 척도 국면 등을 포함한 다국면 라시모형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연구를 보여준 바 있고요. 국내에서도 선도적인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슬기 선생님이 2020년 연구로 발표했는데요. 대학생 46명의 정보 전달 말하기와 설득 말하기에 대해 동료 평가를 실시했고, 여긴 자기 평가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 결과를 채점자, 채점 기준, 채점 척도 국면에서 점검을 한 연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배경에서 저도 이제 이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결과가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점검하는 연구를 수행해 보고자 했는데요. 일단 연구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연구 도구는 최영인의 2023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설득적 말하기 과제와 채점 기준표를 연구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제는 지금 PPT 화면이 좀 작은데 이 발표문 자료집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를 다루는 학급 토론에 참여하게 된 상황을 가정했고요. 토론 사회자의 첫 발언을 지문으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중 하나를 정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토론에서 입론의 형식을 취해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준비 시간이 15분이라는 점과 실제 말하기 시간은 2, 3분 정도라는 점 등의 안내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옆에 제시되어 있는 채점 기준과 관련해서인데요. 실제로 이 최영인의 2023의 논문은 이 채점 기준이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는데 할애한 지면을 할애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바가 있고,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쟁점, 즉 이 평가 도구 자체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그 쟁점을 가장 그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참여했고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던, 제 생각으로는 믿을 만한 도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도구를 가지고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채점 기준은 크게 내용 범주, 조직 범주, 표현 및 전달 범주의 세 범주를 나누고, 이 내용 범주는 3개의 채점 기준, 조직 범주는 2개, 표현 및 전달도 2개의 채점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총 7개의 채점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따가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와 연구 참여자 과정입니다. C교육대학의 2학년 학생 22명, 남녀 각각 9명,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게 된 맥락은 초등 국어교육원이라고 하는 국어교육과 관련된 전공 과목의 수강생들이었고요. 국어교육에서의 평가 중 수행평가에 관한 이 이론적인 설명, 이론적인 설명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심화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수행평가를 직접 수행평가의 전 과정, 그러니까 채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전 과정까지를 체험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생들이 직접 이 말하기 과제도 수행했고요. 또 동료들의 말하기 과제를 보고 이 평가를 하고 그 과정을 모두 이 대학생들이 수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그 최영인의 도구를 제가 사용을 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그 도구는 중학교 2학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고안된 도구인데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과제를 제시했던 까닭은, 일단 이것이 그냥 일반 대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 전공 과목이 아니었고, 교육 전공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수행평가를 이해시키는 맥락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용할 도구를 소개해야 한다는 차원이 일단 있었고요.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좀 다양한 질을 가진 이 말하기 수행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요 전공 과목과 관련해서 이 학생들이 이 말하기 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자체를 메타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수행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데 인지적 노력을 지나치게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과제를 부과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여자들에게는 말하기 과제를 부여한 시점부터 일주일 이내에 자유롭게 과제를 수행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교수자에게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실을 모아놓고 공식적인 상황을 주고 말하기 수행을 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시켰던 까닭은 현실적으로 어떤 강의 시간의 안배 차원도 있었지만, 이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 말하기 수행의 질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불성실함으로 인한 그 질 나쁜 수행 결과도 같이 섞여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수행을 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평가할 때 이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면 무조건 만점이지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차등 있게 점수를 주지는 않는다라고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부러 말하기 수행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기 수행 과제 수행이 다 끝나고 영상 제출이 완료된 다음에 새로 일주일 동안 이 폐쇄적인 인터넷 플랫폼, 저희 대학의 e클래스인데요. 거기에 이 학생들의 영상을 다 올렸고요. 이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영상과 동료의 말하기 영상을 다 보면서 주어진 채점 기준표에 따라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연구 목적에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요. 일단 채점자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았고요. 채점 기준표에 대해서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완은 됐는데 사전에 하지 않았던 까닭은 이 연구 목적이 이 자기 평가나 동료 평가를 했을 때 타당도나 신뢰도가 확보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건데,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됐으면 공을 잘 들였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다국면 라시 모형을 적용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시 모형의 계열 중에 부분 점수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어떤 채점 기준표가 있고 그 등급화된 점수가 있는 그런 방식인데,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앞선 점수 플러스 알파가 됐을 때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평가 방식이라면 적합한 모형이 부분 점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에 기반을 둔 다국면 라시 모형을 적용해서 응시자, 채점 기준, 채점자, 채점 척도 국면을 포함하여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한 모형의 통계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로그로 변환한 것은 수리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PNMI K-1분의 PNMI K라고 표현된 것은 이 P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점수를 받을 확률인데요. 분모에 있는 것은 K-1에서의 확률. 이 K는 뒤에 보시면 타우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기호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점, 2점, 3점, 4점을 줄 수 있다면 K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 4점이냐, 즉 부여된 점수가 몇 점이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보다 낮은 점수보다 한 단계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 그러니까 낮은 점수 대비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이 왼쪽 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을 설명하는 모수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타, 델타, 그다음에 감마, 타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타는 이 학생의 말하기 능력 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타 값은 학생의 말하기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의미하고요. 델타는 이 문항의 고난도, 여기서는 채점 기준의 고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점 기준에서 얼마나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가를 나타내는 모수고요. 람다는 채점자가 보인 엄격성입니다. 이 채점자가 얼마나 낮은 점수를 줬는가 하는 문제고요. 타우는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0점과 1점의 경계, 1점과 2점의 경계, 2점과 3점의 경계, 그러니까 이 점수를 받을 그 경계에 있는 학생의 능력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 채점 척도 범주 임계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고려한다는 것이 이 다국면 나시 모형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꼭 이해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결론 시사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타 값은 결국 학생의 말하기 능력 점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점수가 산출될 때 그 옆에 있는 델타, 감마, 타우가 다 고려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타 값은 나머지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값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예를 들어 다른 엄격성을 가진 채점자에게 채점을 받았어도 그것이 똑같이 0인 상황이 가정되었을 때의 세타 값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어떤 고난도를 가진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다 통제된 가운데 그 공정하게 산출된 말하기 능력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각 국면마다 외적합 및 내적합 평균 제곱 오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모형으로 설명이 되는 데이터와 설명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는데, 설명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모형이 양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외적합, 내적합 MSE의 값이라는 것은 모형이 설명한 죄송합니다. 전체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오차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그 오차가 적을수록 적합한 거고 오차가 클수록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형이. 그래서 용어를 과적합, 부적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높을수록 마냥 좋지만은 않고 너무 높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니까 생략을 할 텐데요. 너무 높으면 그것은 과적합이라고 해서 또 문제가 되고, 당연히 오차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적합과 부적합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적정한 이 적합인 상황을 고려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분석은 모두 이 R4.3.1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루어졌고요. 특히 R을 이용한 부분점수 다국면 나시 모형의 적합 방법은 윈드와 후아의 2022년 저술에서의 제안을 준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안에 따라서 이 R에서 제공하는 TAM 패키지와 라이트맵 패키지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점 기준별로 보시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채점 기준마다 이 고난도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델타 값이 클수록 어려웠다는 뜻인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일 하단에 있는 준비언어 사용의 적절성이었습니다. 0.545의 델타 값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가장 쉬운 편이었던 것이 주장의 명료성,
기준이었고요. 예, 하여튼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채점 기준들의 적합도는 모두 적합의 기준 0.5에서 1.5 사이의 적합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채점 척도 범주 인계값의 문제인데요. 7개의 하위 채점 기준 중에 6개는 이상적인 타우3, 타우2, 타우1 순으로 갈수록 이 수치가 줄어드는 단조적 증가 패턴.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주장의 명령성에서 0점을 받은 학생과 1점을 받은 학생의 그 경계에 있는 능력치가 마이너스 0.657이라는 거고요. 1점과 2점의 경계가 마이너스 0.390이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능력 모수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클수록 능력이 높은 겁니다. 0점에서 1점 경계보다 1점에서 2점 경계가 당연히 능력이 높아야죠. 마찬가지로 2점에서 3점 경계에 있는 그 능력이 또 이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조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상적인 것인데, 7개의 채점 기준들 중에 6개가 다 이 단조적 증가를 명확히 보여주었는데, 다만 이 내용 조직의 적절성에서 타우1과 타우2가 역전된 모습을 보여준 점이 약간 이 신뢰도에서 의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 가장 이제 제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채점의 엄격성입니다. 지면에다가 다 논의를 충분히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채점자로서 자신도 평가했고 동료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개입하냐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동료에게는 엄격하거나, 반대는 드물 것 같은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동료에게는 관대한 등으로 일관성이 없는 평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 적합도에서 나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적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이 과적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이 적합도를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예상대로 참여자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정도의 엄격성을 다양한 수준에서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22명의 학생들 중에 18명은 다 적합의 기준에 부합을 했는데 4명이 적합도에서 문제를 보여줬습니다. 2명은 과적합으로, 2명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적합으로 나타난 2명이 이 채점에서 일관성이 좀 없는 채점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적합의 경우는 다른 문제의 가능성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채점 척도를 이렇게 변별력 있게 사용하지 않고 채점 대상이 된 학생들에게 대부분 비슷한 점수만 줬을 때 과적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인 학생이 4명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참여자들의 말하기 능력 추정치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능력치가 나타날 텐데, 흥미로운 점은 이따 그래프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학생이 매우 높은 능력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 과제 수준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모든 학생이 높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 평가 점수,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 모수에 대한 추정의 적합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말하기 능력 모수 값을 공정한 점수로 사용하는데 신뢰도의 측면에서 좀 믿을만하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타당도와 관련해서 이 라시 모형의 1차원성을 점검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평가 기준으로 채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설득적 말하기라는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점검하는 건데, 계산 방법은 이제 관찰 분산 중 라시 모형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가지고 따지고요. 이것이 0.2를 넘어야지 1차원성을 가정할 수 있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0.314가 나와서 1차원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대신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추정치입니다. 이 로직값을 0이 평균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보지 않은 무한대 모집단을 작성했을 때 그들의 평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응시한 학생들의 능력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에 비해서 채점자로서 보여준 엄격성도 다양하게 보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채점 척도는 다 이렇게 떨어져서 타우 1, 2, 3 순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 타우 1과 2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고 2와 3의 간격이 넓은데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이 높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타우 2와 3의 그 변별이 더 잘 됐기 때문이라고 일단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 1과 2가 역전된 유일하게 흠결이 있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시사점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말하기 수행을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도 집중타당도 확보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실시했을 때 채점의 엄격성 측면에서는 신뢰도 확보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18명만이 문제가 없었고 4명이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 추정된 말하기 능력에는 적합도에 문제가 없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고 만약에 이 연구 결과에서 그것이 상쇄되지 않아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된 채점자의 점수를 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공정한 말하기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에 의한 말하기 수행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및 공정한 평가의 가능성 발표에 대해 동국대학교 임택균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답변 전체 시간 20분이므로 4시 20분까지 선생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론을 맡은 동국대학교 임택균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토론의 기회를 주신 주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박석성 선생님 제가 되게 평소에 존경하고 그 내적 친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도 비슷한데다가 시기마다 관심 가졌던 영역이 비슷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성찰이나 반성적 사고에 관심 있을 때 또 그 분야의 논문을 쓰셨고 최근에도 제가 이 동료 평가를 어떻게 쓸까 해서 7년 동안 제가 평가했던 자료를 만지작 하고 있는데 벌써 이 논문을 쓰셔서 관심은 비슷하고 대신에 박 교수님은 성실하시고 전 좀 게으르고 그렇습니다. 너무 반가운 요지의 내용이었고 무엇보다 단연간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발표 평가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 논문이 저한테 심사 갔다면은 자료도 좋았고 분석 과정도 아주 좋았고 결론까지 타당했으므로 무조건 게재가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토론을 맡았으니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연구 통계 분석이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사실 양적 연구가 갖고 있는 그 명료성, 그 다음에 그 설득력에 매료돼서 저도 한동안 양적 연구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과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떠듬떠듬하는 수준인데, 근데 하나 배웠던 거는 이 통계 분석을 할 때는 그 각 분석 모형에서 그 상정하고 있는 기본 가정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 가정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요리에 비유하자면은 그 발효를 하고서는 발효를 반죽을 하고 만드는 레시피인데 발효를 하지 않은 반죽으로 그 레시피는 아무리 따라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이 모든 걸 다 충분히 고렸다고 생각하지만 원고에 나오지 않은 부분만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항목의 독립성 여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 문항 분석 문항 반응 이론을 포함해서 다국명 라시 모형에서는 묻는 문항들이 서로 독립적일 것, 그러니까 A 문항과 B 문항이 서로 관련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서 몇 페이지죠? 그 7개의 평가 기준 있죠. 제가 표시해놨는데 81페이지에 있는 7개의 기준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상관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주장이 명료하고 이유와 근거가 타당하고 신뢰로 오면은
웬만하면 내용 조직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영향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7개 채점 기준이 서로 독립적이라 판단했던 어떤 근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좀 복잡한 통계일수록 이 사례나 내용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특히 다국명나시 모형도 문항 반응 이론이기 때문에 피평가자, 응답자 수를 많이 확보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은 뭐 최소 100명, 뭐 정확한 추정을 하려면 20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또 문항 수는 최소 10개 이상은 해야 된다 했는데 본 연구는 22명의 대상을 가지고 7개 문항으로 하셨는데 뭐 이거를 또 이렇게 하는 결정을 하게 된 어떤 내적 논리나 있으면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연구의 어떤 교육적 타당성에 대한 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실천적인 면에서는 많이 고민했고 동의하는 바죠. 그러니까 교사가 다 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동료 평가를 적절히 활용한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교사 평가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과연 교육적으로 봤을 땐 타당한가? 왜냐면은 아주 본질적으로 봤을 때 모든 평가, 교육에서 평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학생이 진단을 통해서 피드백을 위한 학생의 그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르쳤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의 오류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 뭐 더 나가서 발달론적 그 교육관에서는 평가 경험 자체가 교사가 주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주니까 그것도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미 동료 평가랑 자기 평가는 내적 기준, 내적 타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는 뭐 선생님이 더 연구해서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의 어떤 성찰적 사고나 메타인지를 활성화해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잘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요. 동료 평가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좋은 수행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 청중의 반응을 들어보므로 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청중을 고려하는 능력을 키우는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아마 타당한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까를 연구하는 것은 이 평가 연구의 어떤 교육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빼고 이 교사 평가를 대체하는 것의 어떤 이 교육 내적 타당성은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은 질문을 3개 해야 돼서 이상하더라고요. 토론 문화만 2개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세 번째는 이 논문과 관련된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본질적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가 마침 평가고요. 이번 제목이 또 국어 능력 평가 전환기의 새로운 정책, 뭐 평가의 전환기 뭐 이런 얘기 나와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주제라서 한번 가져봤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은 많이 나오죠. 학생들 문해력, 심각하다. 뭐 말하기 능력, 말할 것도 없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국어 사용 능력, 그러니까 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사들이 이제 배출된 게 한 30년 정도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퇴임한 교사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제 또래죠. 그 90년대 이후의 교사들은 말할 수 없이 정말 많은 학습을 하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이 점점 그만큼 질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례 없게 아이들은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쓴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에 그 전 세대 분들을 다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전 세대 분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서 문제지 자기 얘기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세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입시 위주로 파행적인 교육, 또 화법은 더 억울합니다. 가르칠 시간도 안 주고 왜 능력이 안 되냐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의 책임은 좀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뭐가 없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등산을 좀 좋아하는데요. 20분까지인데 제가 토론을 너무 길게 하네요.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등산을 가면은 이게 산이 올라가면은 열심히 살던 내 삶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틀어서 수행성이 강한 지식이라고들 해요. 그러면 이 수행성이 강한 지식을 내가 학습자로서 배웠던 경험을 한번 반추해봤습니다. 제일 잘 떠오르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테니스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배워보면은 운동신이 굉장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면 늘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중간 시험 보지 않고요, 기말 시험 보지 않습니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방향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그런 운동을 배우는 과정에서 평가의 역할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의 역할이 강하죠. 진단하고 피드백을 위한. 그래서 여기 제목에도 나왔지만 공정한 평가. 최근에 공정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평가, 신뢰로운 평가, 이게 왜 필요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뒤에 뭐가 붙으면 잘 맞을까라고 보니까 공정한 경쟁, 공정한 분배, 뭐 공정한 선발,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정이란 말은 뭔가 경쟁적인 요소랑 잘 붙는 느낌이 있다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서 경쟁이라는 것이 얼만큼 필요하고 얼마나 유용할까 생각해봤더니 때로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어 능력에 있어서는 경쟁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글을 배울 때 남보다 글을 더 잘 쓰려고 배우진 않잖아요. 누구만큼 따라서 배우려는 게 아니라 글을 배우고 말을 하는 거는 자신만의 문체를 갖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쓰는 것들이 초점이라면은 이게 한 줄로 세우는 어떤 경쟁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 발달론적 그 교육관에서 말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보다는 어떻게 평가해야지 애들이 자기도 모르고 있는 국어와 관련된 잠재력을 잘 발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서 논의하는 것이 우리 평가의 앞으로 이제는 연구에 좀 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성석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인사 남았는데요. 네네, 인사. 미숙한 토론자이기 때문에 네. 잘못 질문한 것은 대충 넘어가 주시고요. 쓸만한 질문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잘못 질문하신 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오류 가능성과 관련한 이제 점검 질문 두 가지 주셨습니다. 실제는 항목의 독립성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앞서 최영희는 2023의 도구를 사용한 까닭이 제가 참여했고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자리에 지금 청중으로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 채점 기준표를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평가 기준 간의 독립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A 평가 기준에 의한 채점이 다른 평가 기준에 의한 채점과 무관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썼고, 그런 것들이 전제된 평가 기준표라는 점을 2023 논문에서 좀 드러내려고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도구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데이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게 라시 모형의 성격상 좀 이 데이터 수에 대해서 좀 논란의 성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사용한 다국면 라시 모형의 경우는 샘플의 단위가 피험자가 아니고요, 피험자 곱하기 채점자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샘플 수는 22건이 아니라 22 곱하기 22에서 400 몇이죠? 400 몇 건이 되는 굉장히 많은 샘플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은 더 많아야 더 안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한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료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클래스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활동을 하는 동료들을 상정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의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한 학급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수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행 연구로 확인했던 아이로디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60몇 명이라고 했던가요? 그 인원이 한 교실에 있는 학생이 아니라 3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고, 분석을 할 때도 3개 각각을 분석을 합니다. 그게 더 타당한 방식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선행 연구를 점검하건대, 그리고 그 논문이
교육 평가 국제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학술적 분위기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는 뭐 문면에다 자기평가, 동료평가로 교사평가를 대체하자라는 이야기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귀신같이 또 읽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게 될까라는 게 제 의문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온건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교사평가가 같이 고려되는 것이 맞을 거고, 그것이 이밸류에이션으로서의 평가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 어세스먼트, 메저먼트의 측면에서 좀 이게 믿을만하고 타당한가를 좀 접근하다 보니까 이 소수의 한 사람의 교사 평가를 관심을 두기보다는 좀 더 다수, 그래서 검증이 가능한 평가로서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에만 초점을 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한 점수가 왜 중요한가? 제가 요즘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 화두가 왜 계속해서 합법은 읽기나 쓰기보다 홀대받는가의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얘가 뭐 말하기를 잘한다 못한다, 듣기를 잘한다 못한다가 한 번도 입증되지를 않으니까 학부모든 학생이든 자기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것의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자꾸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안 되고 있는 이런 공정한 점수를 산출하는 평가를 말하기나 혹은 듣기에서 할 수 있을까? 듣기는 이제 지필로 접근이 가능한데 말하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공정한 점수라는 데 초점을 두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원론적으로는 임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토론자 선생님 혹시 같이 더 답변하실 건? 네네. 그러면 네, 박성석 교수님 발표에 대해 청중분들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저희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요원님 여기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도 했기 때문에 토론 질문하는 게 죄송스럽긴 한데 관심이 워낙 많은 분야라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박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읽기가 어려웠던 게, 서론이나 연구 문제는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수행 평가인데 연구 방법은 대학생들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일치가 안 되고, 연구 결과에서 나온 집중 타당도, 사실 저희는 수렴 타당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부분이 잘 맞질 않고 뒤에 한계점으로 한마디 써주긴 했지만 한계점이 많은 걸 덮어버리는 형국인 것 같아서, 얘를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교대생들이잖아요. 교대생 성적은 어느 정도 아는데 국어교육 1이면 2학년 정도인데 거의 동질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초중고에서 수행평가가 어려운 건 거의 이질 집단이니까 자기평가나 동료평가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다른 거예요. 외국 2015년 연구나 이슬기 선생님도 대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슬기 선생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랬더니 동질 집단이기 때문에 동료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타당도가 높거나 신뢰도가 공정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초중고 국면으로 가져왔을 때는 굉장히 다른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논문이 어렵게 읽히는데, 아예 지금 이 논문이나 결과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 대학교 1학년 논문이든 2학년 논문이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초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제가 느끼는 이질감을 해소할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저도 들어서 하는 생각인데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제기하실 만한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이러한 평가로 평가했을 때 말이 될까를 보여주는 데 있다 보니까, 사실은 피험자가 누구냐가 크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추정하는데 목표를 둔 대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다루는 논문이었으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생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학생 혹은 중학생들의 능력이 지금 말하기 능력 어느 정도인지를 진단을 하거나 이런 데 초점이 있는 연구였으면 그 말씀이 아주 전적으로 맞는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런 평가로 접근했을 때 분석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데 일단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초, 중등학생 학습자를 데리고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저도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의문이었던 상황에서 섣부르게 판을 벌리는 게 쉽게 말해서 좀 부담도 됐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어느새 이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던 시간 촉박함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생들을 쓰게 됐는데 그 의문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지만 이 방법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그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중2 수준의 과제를 수행한 대학생들의 능력이 이렇게 다 높게 추정이 되어 나왔다라는 점 자체가 이 방법의 어떤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만 더 지금 생략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내연구에서 이슬기 선생님이 이와 관련된 말하기와 관련해서 이 같은 방법과 이런 시도를 먼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살짝 쓰긴 했습니다만 비판적인 의문을 드리는 것이 일단은 저는 22명을 똑같이 채점을 하는 구도를 만들었고 그건 아이로디스트도 마찬가지 구도였는데 이슬기 선생님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이 다 전공하시니까 비교해서 좀 보시면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쟁 지점이 앞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다른 채점자가 채점을 한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논문에서는 그 논의가 없이 넘어가졌던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고 저희 이제 폐회식도 가도록 해야 돼 가지고요. 이것으로 오늘 좀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발표를 해주신 박성석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신 이태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2023년 세계 한국어 한마당 국립국어원 기획분과 국어능력 평가의 전환기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에 오후 2부 분과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한국합법학회 관계자분들께 그다음에 또한 포스터 발표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립국어원은 지금 하고 있는 쓰기 능력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관심 가져야 할 말하기 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까지 국어 능력 전 분야에 대한 국어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어 능력 평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계 관련 연구자 선생님들, 교수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내드렸던 대로 저희 세계 한국 한마당 폐막식이 5층 그랜드홀에서 준비되어 있고 공연도 있으니 즐기고 가시고 경품 당첨의 행운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